드림스탁 나온 시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코스피가 2,700선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테네 자산 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총선 모멘텀은 물론 어제 소멸이 됐긴 했지만 밸류업 수혜주들이 어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낙폭을 많이 줄였던 반면에 오늘은 거센 매도세 맥을 추지 못하면서 조정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 해외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일시적 기대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친 기대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선거 결과가 이렇게 좀 시장 예상과 좀 달랐다 아니면 이런 추진 동력을 약간 잃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프로그램 또 그 시장을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상 사라질 것인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앞서 나왔던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장 기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동결이었고요.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자회견을 보니까 또 마냥 비둘기파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불확실한 상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주요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게 불확실하다. 이번 주에 나온 그 CPI하고 그 PPI 결과를 보니까 이번 올해 금리 3번 내리는 건 아마 금통위에서도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금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사실상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이제 사실 부채가 좀 줄었어요. 100억 말하자면 이제 100조 원 넘게 그 총 부채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가 줄었는데 이 부채가 줄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소비력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물가 수준이 3% 초반이다, 3%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상황도 계속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에 들어오는 그 석유 대부분이 중동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영향을 받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도 한 번 더 지켜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도 있으니까 10번째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더 건너뛰고 다음 분기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언급이 줄을 잃었었고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행동을 앞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무려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환율 비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증시에 주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해외 투자자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결과적으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예상 밖으로 이렇게 높은 환율, 굉장히 높은 환율이죠. 1,400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적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 그 원화가 약세가 될 조짐이 계속 보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걸 피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근데 왜 엔화는 이렇게 약세가 되는데도 계속 그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느냐 이런 면을 좀 비춰봤을 때 여기서 좀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원화는 아무래도 그 제일 많은 교역국이 중국이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안화랑 더 많은 커플링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엔화 같은 경우는 또 안전통화라고 또 인식하는 반면에 원화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엔화가 내려가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조금만 금리 조정을 한다면 그 이제 엔화가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는 반면에 원화는 그렇지 못한 또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일단 엔화는 뭐 내려가면 또 일본 기업의 실적 개선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가냐,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개선에 바로 도움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그 일본의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고 뭐 투자자 여건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높은 환율에서도 외국인이 그렇게 도망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다행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뭐 요인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고 사실 눌려 있었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뭐 주력 산업들이 그동안 좀 여기서 눌려있던 부분에서 회복할 조짐이 좀 보이는 부분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려웠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위기를 꿋꿋하게 버텼던 쪽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은 무려 오늘은 8%대 상승을 이뤄냈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알테오진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삼천당제약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제가 이제 삼천당제약 많이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뭐 수익을 좀 보고 뭐 좋은 얘기가 있어서 수익 보고 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일단 크지가 않은 그런 아이템 좀 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세 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뭐 이 제약바이오가 눌려 있다. 뭐 그리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다가 키를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뭐 그 이제 실적 개선과 함께 다른 그 외부 요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말고 지금까지 했던 아이템 말고 다른 기술 개발을 뭐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희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다른 요인 가지고 좀 뭐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전에 이제 어제 발표된 PPI가 예상을 하회해 주면서 상승 출발을 해줬고요. 지수 비중이 높은 대형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어주면서 나스닥 위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어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장도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된 그 CPI가 뭐 예상보다 좀 높아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뭐 그래서 눈치를 좀 봤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데 다행히 또 뭐 그 CPI는 과거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표를 보고 시장이 약간 좀 겁을 먹었었는데 PPI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생산자 물가가 다음 달 뭐 그 CPI로 작용하게 되니까 그 미래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 보고 좀 안심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M7들이 오랜만에 골고루 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이제 M4 그 라인이 AI와 관계된 그것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죠. 뭐 이제 뭐 중국발 뭐 매출이 좀 감소한다 그리고 또 뭐 새로운 대체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눌려 있다가 어저께 4% 넘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 역시 계속 그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저께 4% 넘는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브로드콤도 뭐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시세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극복하고 4%대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모두 다 2% 안팎의 상승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의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골고루 올라가다 보니까 S&P하고 나스닥은 다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일단 이번 주 CPI 등 대형 지표들을 거의 소화한 지금 이 시점에서 당분간의 경제지표 결과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추가적으로 더 훼손되는 쪽으로는 갈 확률이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 쪽으로 눈이 쏠릴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방금 전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발표됐나요? 네, 뭐 JP모건 체이스하고 은행주 실적들이 이제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지표를 좀 보니까 이게 4,250억 불의 그 매출이 있었다고 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예상치를 훨씬 더 넘는 실적이고 주당 순이익은 4.63달러.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넘는 실적입니다. 뭐 이게 이제 그동안 그 가장 뭐 이제 그 팬데믹 때 뭐 쓰러졌던 지방은행에 대한 어떤 그 채권을 싸게 매수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 지역은행에서 했었던 그 소매 대출 그 부분에서도 실적도 개선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 미국의 그 연착륙 확률이 거의 7%는 넘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가 군비 지출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지출 그리고 재정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8%대까지 금리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좀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공격적 영업을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뭐 웰스파고도 뭐 아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전체가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다는 건 이게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아무래도 계속 시장에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기관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반면에 또 이제 사월 말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기술 기업들 그리고 대형 테크주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른 기업들까지들의 훈풍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JP모건 체이스 지금 개장 전 주가 흐름을 봤는데요. 개장 전부터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지금 미국의 모건 체이스, JP모건 체이스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부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 얘기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이 그 금융주 중에서 이제 JP모건이 제일 많이 올라온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섹터로 봤을 때 그동안 기술주가 많이 눌려 있던 뭐 특히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반도체 업종이 많이 눌려 있을 때 그때 금융주가 좀 많이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주의 조정 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그 금융주가 이때 좀 약간 그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애플이 오랜만에 주가가 4%나 올랐습니다. 맥 컴퓨터에 AI 중심인 신형 M4 칩을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단독 보도 때문에 주가가 오랜만에 올랐는데 애플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좋은 소식이죠. 사실 그 이제 M4 칩 하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라왔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M7 중에서 M4 칩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M7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눌려있던 종목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눌려있던 애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발 매수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맥 컴퓨터의 매출 비중이 사실 20%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아직까지 애플은 힘을 내기에는 역부족이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뭐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새로운 주가 흐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테슬라하고 애플은 기술적 반등 같은 것들이 계속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M7의 그 AI에 관계된 그런 종목들처럼 새로운 주가 흐름으로 좀 돌아서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은행주들이 먼저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TSMC, ASML, 램리서치 등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제장 보니까 엔비디아 4% 올랐고요. AI 관련된 종목들 다 좋았더라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IB들에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열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엔비디아 뭐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한 방향으로 한 번에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계단식으로 오를 것 같은데 그 계단이 계속 옆으로 기냐 아니면 수직으로 높기만 하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엔비디아 하면 또 박지원 앵커님이 또 엔비디아 주주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가 범용 AI 칩 중에서는 그래도 뭐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목표 주가 상승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그 평가가 뭐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올라갈 때마다 뭐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경기 지표가 이제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만 아니고 그 시장에 혼돈을 주는 지표가 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들은 갈아타기를 하면서 좀 반복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처럼 옆으로 가면서 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지금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과열권이다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 네. 과열은 과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조정을 겪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조정을 겪고 상승을 하는데 800에서 900불, 그리고 900에서 1000불 갔을 때 한 번씩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이 좀 되겠죠. 마이크론도 요새 국내 복수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만나뵈서 협업을 논의해서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현재 마이크론 미국 내에서도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협약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예, 일단 그 마이크론이 장비 투자를 한다는 건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근데 마이크론이 실제 뭐 국내 그 이제 소부장 기업을 만나고 나서 이게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려면 마이크론이 어떻게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게 그 사실 이제 이게 현실화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제 그냥 소문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좀 이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자체가 반도체 섹터에서 계속 예상 밖의 선전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섹터 전체가 뭐 지금 AI뿐만 아니고 이 AI에 들어가는 그 후공정 전체에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갈 것 같은데 뭐 작년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온 속도만큼 이거가 갈 것인가 이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의 반도체주들 그리고 TSMC 잠정 실적도 잘 나오면서 국내까지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네.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도 다 나눠서 본다고 할 시에는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할 때 우리도 뭐 한다고 했었죠. 우리도 팹리스 하고 뭐 우리도 저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뭐 저도 굉장히 믿고 저도 이제 다른 그 투자자들처럼 뭐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믿고 그런 것들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선언과 뭐 시험 생산과 양산은 좀 다르고요. 시장 지배력을 갖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그 반도체에서 어떤 테마는 HBM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HBM과 관련된 업종들이 그래도 뭐 어떤 주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은 그냥 눈여겨 좀 보시면서 추적하는 게 맞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도체 안에서도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 순서를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탑 10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어디가 가장 많이 눈이 쏠리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이제 세이브로 그 증권 이렇게 다 결제해서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이제 4월 10일자로 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4월 10일자로 가지고 있는 이제 국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는 당연히 미국에 제일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이 환차익으로만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1등은 테슬라고 2등은 엔비디아, 3등은 애플, 4등은 마이크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5등은 이제 역시 한국 그 투자자답습니다. 3배짜리 예. 3배짜리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이제 이것도 3배짜리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인베스코 이제 QQ 3배짜리죠.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S&P 500을 갖고 계신데 일단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빅테크는 다 갖고 계시다, 대주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저희가 1부터 10일까지 쭉 가장 관심 있는 기업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